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많지 않았던 거래량들이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5월달과 6월달 역시도 매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거래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고가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문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미TV에서는 정말 여러 번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부동산 매수자만을 위한 세금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경우는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세금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꼭 알아둬야 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상구 단 4곳만 남아 있는데요. 해당 4지역을 제외한 전국은 모두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해당 규제 지역, 정확하게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여부에 따라서 세금 및 각종 규정들이 달라진다는 점을 일단은 인식하고서 본 영상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취득 시점에 알아둬야 되는 세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취득세를 먼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3, 6, 9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6억과 9억을 기억하면 됩니다. 6억과 9억이 기준점이 되는 이유는 바로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1%, 그리고 9억 초과 같은 경우는 3.3%, 그리고 6억과 9억 사이는 그 사이 금액이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과 9는 알겠는데 3은 무엇이냐? 바로 면적 기준으로서 33평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평형을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1.1% 혹은 3.3%인데, 만약에 대형 평수다, 즉 85제곱미터 초과 평형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1.3%부터 시작해서 3.5%까지 붙는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억에서 9억 사이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바로 3분의 2x-3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일이 이걸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다, 감으로 대충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게 되면 바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7.5억이 중앙값인데요. 7.5억을 x값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바로 숫자는 2가 나옵니다. 즉 2%라는 건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를 적용하게 되면 2.2%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농특세가 붙는 33평형이 넘어가는 대형 평수다라고 하면 2.4%,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고서 내가 만약에 7억 5천보다 더 비싼 금액이면 3.3%에 가까워질 것이고, 만약에 6억에 근접한 금액이라고 하면 1% 초반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정도의 감만 잡아 놓으셔도 대략적인 취득세의 감을 잡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는 1주택자에 대한 세율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다르겠죠?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선은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 혹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라고 하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2주택을 취득할 때는 8.4%, 3주택제를 취득할 때는 12.4%가 적용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즉 대형 평수를 취득하려고 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각자 0.6%, 1%가 적용이 되어서 9%, 13.4%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최대 13.4%까지 납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만 몇 억 단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해당 취득세 규제 때문에 추가 주택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조정 2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강북에 B주택을 추가 취득한다 라고 가정 시 비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1%에서 3.5%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B주택을 취득할 건데 강남 상구 혹은 용산구를 취득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8.4%를 납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연차가 다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통일돼서 비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를 8.4%가 아닌 1.1%에서 3.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시점의 세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에 대한 세금은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인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단 하루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1년치 세금을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6월 1일이 지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올해는 없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부동산은 2년 이상씩 보유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로 해서 특별하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지는 않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받았었지만 지금은 2주택 중과가 폐지되어서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이,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해당 중과세율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만 놓고 보았을 때는 주택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기준을 보게 되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수를 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 종합부동산세가 출발했을 시점에는 세대를 합산했었다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인별과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엄마, 아들 세대 기준으로는 3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인별로는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는 3주택 중과세율이 아니라 각자 1주택자로서의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주택 명의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로 주택수를 인별로 나누는 게 유리하단 말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공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단독 명의가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좀 더 깊게 파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있게 되면 각자 다주택자로 카운트하게 돼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세대 내에서 내가 딱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라 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있게 되면 다주택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자 공제가 부부 각각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강남에 고가주택을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20억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혼자서 단독 명의로서 100% 소유하게 되면 공제 금액은 12억을 받긴 하겠지만 과세 표준은 8억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 9억씩 공제를 받아서 최대 18억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녀 명의까지도 넣는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사실상 없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시점에 알아둬야 될 세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일반 세율로 처분하느냐
아니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비과세가 적용되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풀로 다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는 해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역시도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2년 보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한 장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다. 그러나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이냐?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가 아니라 취득 시점에 조정인지 비조정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강남 상구와 용산구, 즉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로도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마포구나 성동구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꼭 실거주를 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한다 했었을 때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취득 시점이 기준이라 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을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설령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비조정일 때 취득했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가 100% 비과세는 아니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2년 실거주를 하면 좋은 요건들도 있는데요. 12억까지가 비과세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었던 것 같이 마포구나 용산구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주택들은 이미 12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이 매우 많습니다. 20억도 넘어가는 주택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고가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세금이 적용이 될까요? 바로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5억에 취득해서 20억에 처분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5억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양도가액은 20억, 그리고 분자는 양도가액 빼기 12억이기 때문에 8억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양도 차익이 8억이지만 해당 안분 계산 이후로는 과세 표준은 2억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해당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 보유당 4%, 1년 거주당 4%씩 적용이 되게 되어서 각자 최대 10년씩 적용을 하게 되어서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각자 4%씩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했을 때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실거주를 미충족했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보유당 2%씩 해서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비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비규제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는 2년 실거주를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지방 투자자이기 때문에 서울에 실거주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부분까지 같이 활용해 보면 좋냐면 바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아빠, 엄마, 아들 3명이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 처분 시점에 인적공제 250만 원도 각자 받을 수가 있고요. 안분 계산을 적용한 양도 차익에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만큼 인별 양도 차익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지막지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인데요. 양도 차익이 적을 때는 세율이 낮지만 양도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도세율 역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공동명의로 주택수를 분산하게 되면 1인당 적용되는 세율도 낮게 되고 또한 누진 공제 역시도 각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두었는데요. 양도 차익이 3억일 때는 1억, 5억일 때는 2억, 10억일 때는 4억 2천 정도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공동명의로 분산을 하게 되면 각자 납부하는 세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절세는 처분하려고 갈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부터 양도소득세 역시 감안을 해서 어떤 식으로 명의분산을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취득, 보유, 양도의 흐름에 맞춰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세금은 여기까지 설명해 두도록 하고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사항은 바로 대출 기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었을 때 현금이 많아가지고 대출 없이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담보 가치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비율을 바로 LTV라고 하는데 해당 LTV 규제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LTV는 70%가 적용되게 되는데 설령 다주택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은 대출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10%가 차감된 60%의 LTV가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주택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50%밖에 LTV가 적용되지 않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긴 되지만 30%의 LTV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틈새 시장을 했는데요. 바로 내가 1주택자다 라고 했었을 때 처분 조건부를 걸게 되면 보다 상향된 LTV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세금을 설명해 드릴 때 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8.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해당 8.4%의 취득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일시적 2주택, 즉 종전주택을 내가 3년 내로 처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1.1%에서 3.5%의 일반 취득세율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처분 조건부를 걸게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주택 역시 무주택자 기준인 50%의 LTV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해당 LTV가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한 가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할 거 없이 모두 다 LTV 80%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LTV 기준인 것이고요. 그 외로도 DTI, DSR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DSR 규정이다 보니까 아무리 LTV가 70% 혹은 80%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내 소득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역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금지 규정을 어기고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해당 조건 같은 경우는 투기거래 지구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 강남 상구와 용상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씀 해드렸지만 동시에 투기 과열 지구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강남 상구와 용산의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할 때는 정비사업 단계를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낮든 조합 설립 인가가 낮든 상관없이 전매가 자유롭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규제 지역인 경우에도 전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은 일전에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5년 재당첨 금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5년 내에는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요건이 있는데요. 해당 요건은 A, B 조합 모두 다 투기거래 지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종전에
투기거래지구의 재개발구역 혹은 재건축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년 재당첨 금지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재개발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따른 차이점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입주권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종전 1인 다물권자뿐만 아니라 1세대 다물권자의 경우도 입주권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항 역시 종전에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로도 다양한 사항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아둬야 되는 세금 및 각종 규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세목별로도 다르고, 그리고 워낙 세금이 어렵고 복잡하게 바뀌어 오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2024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부동산 매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총 정리했으니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